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통보를 한 특검은 동시에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통일교 측 현안이었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원조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통일교 서울 본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또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캄보디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히림 종합건축사무소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건진법사들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사무실 등 7곳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수출입은행 본점과 히림 사무실 등의 수사 인력을 보내 캄보디아 경협기금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 등 정부 부처와는 사실상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과 통일교의 김 여사 청탁 의혹 간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캄보디아 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 2022년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6천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 샤넬백 2개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교 측의 로비 자금 흐름을 비롯해 당시 정부가 통일교 측의 현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정치의 숨은 맥,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짚어드립니다. 정치레이더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럽고도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이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집사까지 국외로 도피한 정황이 공개되며 정권의 부패가 드러나는 한편의 영화 같은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가 픽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데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8월 6일로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특검은 수많은 제보를 정리하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증거를 쌓았으며 결국 본게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적 은폐와 권력형 공범 구조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기훈이 잠적한 그 시점, 태국으로 도피한 김건희 집사 김혜성, 그리고 여전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이 삼각 구도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 바로 이 정권은 도덕적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 이제는 몸을 숨기고 입을 닫는 방식으로 버티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명분으로 한 기업 주가 띄우기, 국토부 전 장관까지 움직인 행사, 그 직후 폭등한 주가. 그리고 그 무대 뒤에 있었던 김건희와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과 자본이 짜고 치는 국가형 금융 사기극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사태는 단순히 김건희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한 정권의 총체적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 도망가고 있고 특검은 이들을 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선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엄을 지키는 시험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김건희와 관련된 혐의들의 구조와 본질, 그리고 왜 이번 특검이 국가 정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건희를 불렀습니다. 8월 6일 소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앞서서 29일에 윤석열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6일에 김건희를 소환하는데 둘 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8월 6일 날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뭐 진정한 의미 수사 협조 의미라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뭐 구속영장 청구라던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그 피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일단은 김건희 씨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출석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상대로 예. 계속했던 대로 안 나오겠죠. 예. 어느 분 뭐 요즘 뭐 다들 예상하시지만 뭐 날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더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 수사라던가 재판에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장을 특별히 바꿀 것 같지는 않고 내란 특검이 아니라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이 김건희 특검 그 수사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출석해가지고 유리하거나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구속된 몸이고 당연히 출석 안 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예.
김건희를 언제 부르느냐에 대해서 좀 네네.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었어요. 네네. 김건희 이제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네. 김건희의 주변 인물들부터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잡은 이후에 김건희를 소환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불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증거들이 이제 수집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어느 정도 증거가 다 수집이 됐고 사실은 뭐 그 김건희 특검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너무 많은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선별하는 것만으로도 참 힘들다라는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뭐 비록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 이 두 사람을 부르진 않았지만 이 관련된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소환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계속 뭐 하루도 노는 날 없이 열심히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6일 정도가 되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해서 김건희 씨 최종적인 입장을 듣고 아마 신병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8월 6일로 날짜를 정해서 소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자면 네네. 주요 이제 혐의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서 삼부토건의 주가를 예. 조작해서 한 389억 원이었나요? 네. 69억 원, 36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의혹의 그림자 실세, 그러니까 총괄 기획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기훈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네. 특검 측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신변 확보에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뭐 당연히 이 주범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사실 뭐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건으로 뭐 잘못된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자본 시장을 좀 이렇게 교란시킨 주요 범죄자라고 지금 지목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일단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다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검거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검만 일단 피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특검이라는 건 시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다시 뭐 검찰이라던가 이런 데서 수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예전에 그 수사가 막 이렇게 지연되고 검찰에서 좀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좀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해 하실 만큼 좀 수사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이렇게 본인이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이런 심정으로 도망다닌 모양인데 그 특검에서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혐의 유무라던가 그리고 또 지금 공범들을 이미 구속해 놨지 않습니까? 예. 공범에 대해서 기소를 하면 이 주범 이기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까지 철저하게 취해가지고 우선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잡아야 될 거고 검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령 그 특검에서 검거를 못한다면 앞으로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검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일단 17일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고 네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18일에 강남 도처의 어떤 호텔에서 네. 밀항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밀항을 도주 중인 피의자를 잡기 위해서 어떤 뭐 과정을 거치나요? 우선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왜요? 주변의 경우에는 보통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요즘 휴대전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전부 다 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그게 지금 그 피의자라든가 도주 중인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폰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하다 보면 이제 딱 이렇게 몇 개가 의심되는 게 나오고 그 폰의 통화 내역과 통신 기지국을 조회하면 대략 실제로 밀항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도주 중인 사람이 요즘은 휴대폰 없이 도주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요. 예. 그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휴대폰을 발견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그 수사하는 사람들 귀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평소에 연락을 해왔던 여러 사람들의 통화 내역 전체를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그 필요로 그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 이거 수사 기밀인데요. 수사 기밀 알려주고 그러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생체 반응을 예, 여러 가지. 예.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도 쓸 수도 가능하고 뭐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현금을 달라고 주변에 요구를 할 수도 근데 있고. 제일 확실하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가장 좋은 추적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잡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잡힐 거라고 봅니다. 예, 잡힐 거라고. 이게 뭐 본인이 뭐 옛날에 그 세월호 유병원 씨 같은 경우에 예, 보면은 뭐 그때도 뭐 밀항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뭐 야산에서 이렇게 뭐 변사체로 예, 발견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도 그때 제가 관할 지청장으로 있는 관할 항구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관할 그 경찰서 분들하고 다 나가가지고 저희 이렇게 그 항구에 이렇게 직접 나가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기다린 적도 있어요. 뭐 잠복 형태라고 해야 되나? 혹시라도 이제 거기 들어오는 입항하는 배들 이런 거 보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 밀항의 가능성도 철저하게 염두에 두고 뭐 해경이라던가 뭐 출입국 이런 쪽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겠지만 뭐 국내에서 검거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전담팀이. 예. 빠르게 신병 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까지 보였던 주가 조작과는 조금 또 차원이 다릅니다. 정권과 그렇습니다. 기업이 손을 잡고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겼고 그 이상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가지고요. 예, 그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어쨌든 이 V0라는 사람이 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런다는 게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결고리 혹은 또 그런 지시를 내린 행동을 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서 이익을 챙겨 쓸 수도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신병 확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도망간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네네.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예, 지금 맞습니다. 행방을 쫓고 있는데 제2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15일에 태국으로 입국했다라는 KBS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외국으로 이제 도망을 갔을 경우에 인터폴 수사 공조 협조를 구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통일교 네네. 윤영효 전 세계본부장인데 수천만 원대의 그 그라프 목걸이, 그다음에 이제 샤넬백 이런 것들을 금품을 네네.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소환 조사에 이 사람도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강제 수단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둔 것 같은데 저는 꼭 참고인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해야 그렇지 되나? 않나요? 예. 참고인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보면은 본인이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걸 갖다 김건희 씨 그 중간에 건진법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검찰에서 해오던 것과 다르게 그 특별검사 쪽에서는 이걸 피의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의자로 보고 그 다음에 피의자성 참고인의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체포영장 청구 절차도 밟고 그 다음에 뭐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계속 출석을 거부한다면 밟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통일교 쪽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 통일교에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했죠. 그다음에 통일교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은 두 군데에서 아마 진술회유라던가 이런 뭐 이렇게 권유 뭐 이렇게 회유 이런 게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통일교 쪽에서 통일교 쪽에서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게 하기 위해서 뭐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식으로 접촉을 하고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아마 노골적으로 접촉하기는 힘들겠지만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리한 진술에 대한 회유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출석 불응하게 된 연기 신청하게 된 그 경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특검 쪽에서
한번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 심정을 이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소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이신 식으로도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억울함을 얘기했던 건 통일교 쪽에서 자기네가 축출당하고 오로지 본인의 단독 행위인 것처럼 독자적인 예. 행동인 것처럼 통일교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그랬죠. 했는데 통일교가 압수수색까지 되고 여러 가지가 드러나니까 통일교 쪽에서는 몸이 뭐 급해져가지고 혹시라도 본인들한테 영향이 올 수 있는 그런 진술을 좀 막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아마 뭐 물밑으로 접촉도 하려고 들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윤 본부장이 뭐한테 조금이라도 좀 뭐 요구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본인들한테 해가 안 끼치는 그런 정도로 진술을 정리해 주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부적절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건희 씨를 둘러싼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짚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의혹은 명품 수수, 통일교 연계 로비, 대기업 연계 주가 조작, 미랑 연루자 관리, 심지어 특검 수사 방해 정황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핵심은 삼부 토건을 통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기극입니다. 단언컨대 이건 주가 조작을 넘은 국가 기만입니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이 행사에 참석하고 그 직후 대통령 부부가 현지를 방문하며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타이밍이 가능했겠습니까? 여기서 김건희는 누구입니까?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교류하며 명품을 주고받고 주가 흐름을 인지한 채로 행동한 주체자입니다. 정권을 등에 업고 권력을 거래한 권력형 중개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중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 측 윤영효 전 본부장 그리고 김혜성 집사입니다. 김혜성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도 핵심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태국 입국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관련자들이 줄줄이 잠적하고 도피하는 걸까요? 왜 이들은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그들에게 안전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검찰이 아닙니다. 바로 특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압수수색과 소환, 추적, 인터폴 협조를 전방위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간과 자원은 제한되어 있지만 진실은 유일합니다. 단 한 명의 도피자도 빠짐없이 신병을 확보해야 하고 한 줄의 의혹도 남김없이 국민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더 이상 황제 조사는 없습니다. 특검은 검사들의 핸드폰까지 빼앗았던 김건희식 수사 방식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이 특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는 말 맞추기를 넘어 거짓말 전체를 분해하고 해체하는 수사의 시간입니다. 김건희, 김혜성, 윤영효, 이기훈 그 누구도 대한민국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집사 게이트 이야기를 할 때 네.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다 불려가서 조사를 네.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한국 증권 금융이 너무 이상하다. 아. 다른 기업이야 그렇죠. 뭐 그 현안이 이슈가 걸려 있지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얘네가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김혜성 씨라고 하는 김건희 씨 집사가 운영하는 회사에 왜 뭐 HS 효성이나 카카오 같은 데가 막 30억씩 때려받고 예. 거기는 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대하게 거니까. 수축했죠 그거는. 근데 증권금융은 도대체 그런 왜? 거냐? 여기 액수도 제일 커요. 네. 50억인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뭡니까 이유가? 그 한국 정권금융은 다들 처음 들어보셨죠? 너무 확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합리적 추론, 합리적 추론입니다. 과학적 분석, 분석. 예, 점쟁이는 아닙니다. 네네네. 그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유일한 독점 회사인데 네. 독점 금융 회사죠. 예. 굉장히 중요한 모피아라는 거는 재경영시 출신 이제 고위 금융위 재경부 출신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오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돈 쌓았을 때 윤창호 사장인데 그분도 행정고시 출신이고 예. 전형적인 모피아입니다. 서울대 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니까 5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기는. 금융회사 쪽은 확실히 연봉이 세요. 5억씩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약간 모피아 중에서도 이렇게 잘 안 나가는 사람이 가는데 약간 떨어지는데
네네네. 잘 나가는 데는 사람들은 산업은행 총재, 예. 뭐 요새는 회장이라 하지만 예. 뭐 수출입은행장, 이런 은행장으로 가죠. 그러면 10억입니다. 예. 연봉은 나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왜 50억을 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제 추론인데 네. 보세요. 네. 정권을 잡으면 뭐 주요 권력기관, 국세청, 뭐 국정원, 경찰, 검찰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금융입니다. 이건 돈을 잡으니까 예.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그건 아니 그 증권이라고 그러셔갖고 그래. 네, 정권을 정권을 잡으면 무한이라서 이게 네. 네, 정권을 잡으면. 예. 증권. 그래. 정권을 잡으면. 아, 예. 그런데 예. 금융위원장을 내 무슨 측근으로 꽂지는 않아요. 그거는 예. 진짜 훌륭한 명망이 있는 고위 이제 정통 목표. 금융위원회. 예, 위원장은 예. 진짜로 괜찮은 분을 하고 예. 네. 부위원장이 핵심이에요. 항상. 어. 항상 그렇습니다. 예.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부위원장을 확실하게 유능하고 내 편으로 해야 돼요. 예. 왜? 부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부위원회가 정권선물위원회예요. 정선위원장을 겸직해. 아 이건 증권선물위원회. 정권, 네. 네. 정권선물. 정선위가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거를 최종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으면 네. 처분을 하는 거죠. 어. 예, 그 금융기관을 날릴 수도 있고 예. 해임시킬 수도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핵심이고 그 윤석열도 당연히 부위원장을 자기 최고의 경제 참모라고 알려졌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꽂았어요. 네. 근데 이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저도 뭐 친한 후배고. 예,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똘마니로 또 꽂아야 되잖아요. 그 50억 얘기는 언제 할까요? 자, 그래서 네. 여기서 다 이 모피아들이 네. 연결이 돼가지고 네. 낙하산으로 또 갔잖아요. 뭐 갔죠. 정권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약간 핫발이 그 모피아니까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100% 받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검찰도 정치 검사들이 한 몸으로 네. 움직이는 네. 것처럼.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지시하는 자는 누구냐? 네. 그거는 100% 김예성 집사와 연결되어 있는 김건희 쪽이다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예. 없죠. 그래서 우리 지금 떠올려 보면 2022년 6월달 그 최재영 목사님이 코바나 갔더니 네. 뭐 디올백도 주고 했을 때 그때 김건희 씨가 어디로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 그 사람 금융위원 임명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석 달 후 9월달에 그 이제 집권 첫 해입니다. 네. 석 달 후에 권대영 금융위원이 임명이 되더라. 네. 권대영 씨가 지금 사무처장이에요, 금융위. 그러니까 넘버 3입니다. 그 위에가 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 국정감사 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특히 그 신장식 의원님이 많이 아시던 신장식 의원님이 불러가지고 네. 국정감사니까 딱 권대영 사무처장을 찍었어. 귀하가 그 김건희 그 통화 네. 그 사람 아니냐 예. 하니까 사실 무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예, 했죠. 예, 예. 어쨌든 이 전체를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결론 자 김건희의 집사죠. 네. 김건희 쪽에서 이 오다를 내렸다. 그러니까 모피아가 움직였다. 그 중에 지금 리딩이 50억 제일 돈도 많이 쌓았고 여기가 모피아가 와 있는 한국증권금융이다. 이거를 보고 카카오나 이런 데가 따라 들어갔다 하면 명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이 주장은 다른 기업들이 겁먹지 않고 돈 기부 잘 할 수 있도록 돈 낼 수 있도록 먼저 보내는 역할이 그렇죠. 증권금융이 50억 낸 역할이다. 쉽게 말하면 정권금융이라 하지 말고 금융이라 생각하면 돼요. 금융위원회가 돈 쐈다. 설득력 금감원장 지인으로서 한마디. 증권금융은 사실상 뭐 공공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비상장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고 최대 주주는 한국거래소예요. 한국거래소와 거기는 증권단, 은행 단위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증권회사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다 증권회사 은행 단위 주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은 우리가 소유 분산 기업이라고 합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고 정권 몫인 거는 틀림없어요. 그냥 정권에서 꽂는 자리인데 네. 그 사실은 한국증권금융이 2023년도에 가장 많은 50억을 집어넣은 게 대단히 이상한데 문제는 이게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2013년도에 13년이요? 예. 그때는
IMS 모빌리티가 아니고 상호가 비마이 카일 네. 시절인데 그 시절에 그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네. 그 회사채를 전액 인수한 것이 뜬금없는 한국증권금융이에요. 아, 비마이카의 회사채를 사들인데요. 언제요? 2013년에. 네, 2013년도.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짐작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어. 아니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그 회사채를 왜 한국증권금융위에 인수하냐고. 근데 그 금액이 많아요. 131억인가 그래. 근데 비마이카- 2013년이면은 박근혜 때 그 윤석열이 여주가 그렇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거는 윤석열의 어떤 뒷배가 아닌 그야말로, 작용하기 어려운 시기일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김건희의 아직 우리가 발견 못한 숨은 능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김건희하고 집사하고 이렇게 만난 게 2010년인가 그렇죠? 서울대학교. 서울대. 그러니까 네. 그건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뭐 음.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예. 적어도 2010년부터는 알던 사이고 저는 뭐 지금 김 의원님 친한 말씀 사이였죠. 들어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가 중수부 있을 때 그때 엄청난 권력을 행사를 해서 막 협찬도 하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그 이명박 말기 때니까 뭐 2011년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13년은 박근혜 네. 출범 첫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댓글 사건으로 대구 고검 좌천되고 했지만 사실상 상당한 권력을 그때 이미 아니 할 근데 때지. 그게 이제 회사채 발행이 2013년 아니면 2014년도인데 예. 그거는 무슨 중수 과장이나 네. 뭐 세상 없어도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검찰에 뭐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 이른바 백으로 한국증권금융이 131억을 태우게 만드는 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예.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른 일단은 뭐가 뭐, 있는 것 예, 같아. 일단은 뭐 네.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그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 예. 뭐 검찰이든 특검이든 막 수사 들어간다 등등 하면 네. 금융위원회가 바로 조사를 나오거든요. 예. 근데 조사도 안 해요 지금. 아, 지금도? 금융위가 아무것도.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고 지금 이 돈을 모은 게 그 집사가 뭐 개인이 모은 건 아니니까 네. 오아시스 뭐 펀드라는 데가 했잖아요. 네. 오아시스 펀드라는 거기도 아주 일천한 그 펀드거든요. 사모펀드인데 그거 만들어진 지도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대표라는 분이 이 김예성 집사하고 예. 굉장히 친한 그 특수 관계자예요. 나이도 젊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한 몸이라고 보면 되고 그냥 이제 실무자죠, 실무자. 네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23년이면 진짜 그 김예성과 한국증권금융의 관계는 네. 훨씬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수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미지수예요. 이제 우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흐름과 혐의 구조를 본다면 김건희 씨는 단순 피의자를 넘어 이 정권의 부패를 응축한 상징입니다. 국정을 사익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을 방패로 활용하며 심지어 법조계와 통일교까지 아우른 그녀의 행보는 이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왔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검찰을 향한 기대와 신뢰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은 지난 수년간 이 정권이 어떻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는지 그 피해가 어떻게 국민에게 전가되었는지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이번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시킨 이 특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정의를 복원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복원공사입니다. 윤석열 정권 5년간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는 첫 삽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결단과 특검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민은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정치레이더도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도망가는 자, 숨는 자는 있어도 진실을 이기는 자는 없습니다. 김건희 끝났습니다. 오늘도 정치의 표면 넘어 흐름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는 이기는 게임이 아닌 이해의 과정입니다. 정치레이더는 앞으로도 정쟁보다 방향을, 갈등보다 본질을 짚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윤건희 특검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순간까지 정치레이더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